이 음식들 보통 구토설사가 주요 증상이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음식, 다이어트 음식으로 되게 좋고 항산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카르텔이 생겼다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보카도.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페르시네라는 성분 자체가 독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덜 익은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과육 부분에도 페르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보카도는 새에서는 더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우리 고양이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습식에 아보카도 들어있는 거 본 것 같아요. 잘 익은 아보카도 과육 소량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괜찮지만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기름진 버터 향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지방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좋아하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잘 먹네 하고 많이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보카도 발화시키기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씨앗과 싹에서 나오는 이 줄기 부분에 특히 독성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에 발화된 아보카도 씨앗과 줄기를 먹게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사람만 먹자고요. 상모도 너도 퇴근할 거야? 하지 마라. 상모야. 상모 이직? 이직? 단백질 흡수율 그렇게 좋은 계란이 문제가 된다고요? 문제가 됩니다. 달걀? 계란?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날계란을 계속 먹게 됐을 때는 비타민 B 결핍 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찍어 먹는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이거를 주식으로 챙겨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날계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익혀서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익혀서 먹으면 상관없죠.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그 투명한 흰자 부분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익히면 아비딘, 불활화, 힘을 못 쓴다. 이거는 정말 의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캔 따겠는데 통조림이 안 된다고? 비타민 E게 추가가 돼 있어요. D, 땡! A, 땡! C.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비타민 E가 추가로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통조림에 사용되는 생선들을 보면 등푸른 생선이 많아요. 이를테면 꽁치, 고등어, 참치,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걸 먹게 됐을 때 고양이들이 비타민 E 소모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황색 지방 증후군, 몸의 지방에 변성이 생기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아무리 예쁜 고양이를 보고 이 친구가 배가 고파한다고 해서 사람용 캔을 계속해서 따서 주는 것은 이 고양이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양이 전용 캔을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날생선, 저도 참 생선회를 좋아하는데요. 이 날생선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티아미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티아민이 부족해지면서 고양이들이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날생선 간식 이상으로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익힌 건 잔뜩 줘도 되죠? 익힌 것도 10분의 1입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던가 비타민들 균형이 딱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생선만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는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술입니다. 지금 약속 많이 잡으셨죠? 네, 저도 다음 주에 약속이 벌써 2개나 잡혀 있는데 술이 고양이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2.2kg짜리 고양이가 2티스푼, 티스푼이라고 해봤자 진짜 이거 아시죠? 아이가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티스푼을 먹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고양이들이 이 알코올 분해 능력은 정말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 집에서 이렇게 혼자 혼술하고 언더락을 먹고 있는데 호기심에 이렇게 톡톡 찍어서 먹게 된
수액 처치하면서 간에 분해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항산화제 처치 같이 하면서 이 중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지 같이 치열스 하다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카페인 자체가 고양이가 다량 먹게 됐을 때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 때문에도 고양이들이 코마 상태에 빠진다거나 경련이나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집 고양이가 남은 커피를 자꾸 찍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커피향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코를 킁킁거리면서 근처에 온다라고 하면 저라면 그냥 카페인 커피를 끊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등장하는 고위험군입니다. 포도와 건포도. 가끔 병원에 오는데 그럴 때마다 급성 신부전 상태로 빠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는 고양이 앞에 그냥 보여주지 마세요. 특히나 일반 포도보다도 건포도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딱 이런 간식 사이즈잖아요. 1살 미만의 어린이 새끼 고양이들은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꿀꺽 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건포도 그렇게 또 많이 먹잖아요. 요거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요거트는 또 고양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할딱할딱 핥아 먹다가 혀에 그냥 그 미늘에 걸리면 그냥 꿀꺽 먹는 거예요. 이 장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이전에 내원하셔서 바로 구토 유발제 처치를 하고 다 개워내는 게 맞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요? 큰 포도 하나 말려놓으면 요만해지는 거거든요. 심각할 수 있어요. 소량만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도 먹는 건포도 이거 하나 먹어도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단해. 단군의 민족 아닙니까? 마늘 안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웬만한 음식에 다 들어가는 이 마늘, 문제는 이 마늘이 고양이에게는 심각한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마늘과 비슷한 것들로 부추, 그 다음에 파, 양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열의 식물들은 모두 다 고양이에게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그런 중독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양파에 비해서 고양이에게 5배 정도 더 위험합니다. 소량만 먹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양이가 사실 생양파를 까서 먹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근데 갈릭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파스타 같은 요리 할 때 우리 마늘로 맛을 낸다거나 또는 감바스 요리 이런 데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 음식 어디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 음식 뺏어 먹는 거 좋아하는 고양이 중에는 마늘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 통으로 먹지 않아도 결국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혈구가 다 깨지고 빈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구토 유발시키고 적혈구 파괴가 일어나면서 빈혈이 유발될 것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혈액 검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혈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는 사람 음식들 중에서도 고양이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고양이 전용으로 나와 있는 사료나 간식을 챙겨주는 게 훨씬 더 고양이에게 안전하다. 사람 음식을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패킹을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라던가 생선류 같은 것들을 조금씩 주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걸 주실 때는 항상 사람 식탁이 아닌 고양이 밥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으로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탁에서 음식을 항상 물고 도망치는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 애기씨! 중독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찰하고 우리가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방하시죠.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지난번에 고양이에게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독이 되는 과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과일, 근데 사과가 독성이 있다고요? 과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육 부분 말고 안쪽에 보면 뭐가 있죠? 씨방이 있잖아요. 씨방. 씨방.
이 씨앗 부분 쪽에는 시아나이드라고 하는 시아나 화합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아나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시방 부분을 먹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과육을 먹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과 냄새네? 사과네? 하고 꿀꺽 먹는 순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가 되고 이렇게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결국은 많이 먹었을 때는 설사를 유발한다거나 오히려 비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굳이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 씨앗만 만약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평소에 먹는 간식이랑 또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삼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발라낸 이후에는 그때그때 바로 음식물 쓰레기로 빠른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귤 껍질을 깔 때 미세하게 미스트처럼 확 공중에 퍼지는 그 시트러스한 향을 대부분 꺼려하지만 이 알맹이 같은 경우는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귤이 고양이한테 독성이 있습니다. 귤 자체 우리가 먹을 때 약간 그 새콤한 맛에 먹잖아요. 다량의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이 먹으면 속쓰림과 설사,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귤 껍질 같은 경우에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용량의 리모넨을 섭취하게 될 경우 급성 간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리모넨이 귤 껍질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독제에서 리모넨을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리모넨 농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소독제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 잘 관찰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리모넨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급적 사용 후에 닦아야 되고 고양이 털에 묻는 경우가 없어야겠다. 사람이 귤을 까먹고 고양이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자기가 원래 싫어하는 냄새인데 다 묻히잖아요. 귤 까먹고 바로 만지지 마시고요. 씻고 만져주는 게 고양이의 정신건강에 조금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과일은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도 과육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복숭아의 씨와 줄기 부분이 아미그달린과 시안화합물 때문에 독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사람 중에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고양이들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망고도 알레르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랑 망고 같은 경우에는 과육 자체만 고양이들이 좋아하면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먹었는데 애들이 막 입이 퉁퉁 붓는다, 토하거나 설사를 막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서 꼭 아주 소량만 한번 먹여보시고 반응을 보고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만 먹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이 ASPCA라고 하는 동물 학대 방지협회에서도 토마토의 경우 결국 고양이에서 위장관 장애나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먹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근데 습식 사료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소량만 넣어서 쓰는 경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일부러 우리가 찾아서 챙겨서 먹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토마토를 우리 집에 아이가 먹었어. 빨리 그럼 구토 유발하러 병원으로 가야 될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급성 위장염, 급성 장염 이런 걸 유발했을 때 어떻게 관리해 줄까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 자체도 과육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안화합물, 시아나이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먹었을 때 갑자기 우리 집 고양이가 급성 빈혈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를 삼키는 걸 봤다, 체리 씨를 먹는 걸 봤다, 바로 동물병원 데려와서 2시간 안에 가장 좋은 거는 구토 유발, 토해내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과일 여섯 번째, 무화과입니다. 잘 익은 과육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육에도 피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속쓰림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육은 괜찮은데 특히 줄기, 여기에 특히나 피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응급 상황은 아닌데 입 주변이 빨갛게 붓는다거나 침을 그냥 줄줄줄 흘린다거나 계속 토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들한테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과일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씨앗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씨앗들이 어떻다? 이물로서 섭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그때 잘 치우고 애들한테 노출 안 하고 평소에 그리고 이 과일의 맛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먹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고양이는 인간만큼 과일에 대한 기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단맛 수용체가 이 혀에 거의 없어요. 단맛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단맛이 난다고 해서 이게 훨씬 더 맛있구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완전 육식 동물이에요. 과일을 먹었을 때 영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주시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고양이가 먹어서 위험한 과일들 오늘 쭉 알아봤고요. 고양이가 접했을 때 위험한 시리즈 궁금한 것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처럼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식물의 이야기입니다. 식물 중에서도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식물들 지금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것들은 절대 주지도 받지도 집에 두지도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 쭉 정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정말 열매의 독성이 강한 식물 피마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피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의 열매를 한 알만 먹어도 고양이가 바로 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박비료 독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마자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고 나면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이걸로 비료를 만드는데 이걸 지나다니던 개나 고양이가 조금씩 먹게 됐을 때 치명적인 독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거름으로 이걸 가져다가 쓰면 아주 나무가 잘 자란다더라 하고 유박비료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가져왔다가 호기심에 우리 고양이가 먹게 됐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모든 화분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김새 때문에도 고양이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잘 뜯어 먹으려고 하는 식물입니다. 소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캣글라스 종류들을 보면 대부분 뾰족하고 입이 얇은 종류들을 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소철이 딱 그런 모양으로 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 소철은 사이카신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이 소철을 소량만 먹게 돼도 고양이들에게 심한 간 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철 고양이에게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집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원 같은 데 꾸미는 데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나무, 남천나무 같은 경우에도 열매에 난테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됐을 때 고양이들한테는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쇠약, 운동장애, 경련, 호흡 부전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독성 지수가 높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파리에도 독성이 있으니까요. 남천나무도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길고양이들 먹으면 어떡해요? 길에서 보통 생활하는 고양이들 보면 기가 막히게 독성이 있는 식물과 독성이 없는 식물에 대해서는 잘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는 식물한테는 거의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집에 있는 고양이들, 일상생활이 좀 무료하거나 실내 공간에서는 이 자연의 느낌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끓는 호기심으로 풀떼기 들어오면 다 씹어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위험성이 커진다. 자, 뭐 이거 식물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자주 설명드리고 그만큼 최강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잎, 줄기, 꽃가루, 심지어 이 꽃을 담궈뒀던 화병의 물까지 위험한 그 식물 백합과입니다. 백합, 튤립, 히아신스, 은방울꽃, 이 모든 백합과 식물들은요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오면 혹시 이 이마 같은데 노란색 꽃가루가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해보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 꽃가루가 묻어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백합의 독성에 노출됐을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백합류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어느 부위든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먹게 됐을 때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급성 심부전을 유발해서 고양이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도 튤립 색깔이 쨍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놓고 찍는 용도로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백합과 식물들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집사님들이라고 하면 집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식물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물들만큼의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호화기계 증상, 구토와 설사를 보일 수 있는 국민 반려식물이에요. 웬만한 개업식한 곳에 가보면 이 시리즈는 다 있어요.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유칼립투스. 이 세 가지 식물들도 모두 심각한 위장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포닌, 우리 뭐 사포닌 하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엄청 좋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소량일 때는 뭐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이 산세베리아에 들어있는 만큼 양이 늘어나면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약과 독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세베리아도 딱 고양이들이 씹어먹기 좋아하는 뾰족뾰족, 고양이 반려하는 곳에 절대 축하 선물로 이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유칼립투스 안 돼. 또 설사 유발할 수 있는 것 중에 의외의 것도 있어요. 사람은 되게 이거 먹으면 쾌변하고 몸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속 알맹이 먹는 거. 알로에? 맞아요. 알로에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들에게는 소화기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꽃다발 선물할 때 항상 사용하는 꽃, 안개꽃.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곧 5월달 어버이날에 우리가 많이 선물하는 카네이션. 고양이에게 비슷한 독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심각도가 백합과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독성이 있으니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조화로만 선물하도록 하시죠. 고양이들이 먹어서 문제되는 식물들을 보자면 급성 신부전, 급성 간부전, 구토나 설사 유발 하는 것 외에도 먹었을 때 엄청나게 입이 따갑고 아픈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홍콩야자. 뜯어먹으면 고양이들이 진짜 막 입 주변이 엄청 붓고 계속해서 침을 줄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천남성과 종류 중에 이름이 너무 어려워. 스파티필룸, 디펜바키아.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되게 애완식물로 많이 기르는 건데 고양이들이 이거 먹으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입 침 줄줄 흘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모르고 밭에 뭔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나 뜯어서 먹었거든요. 이거는 처음 보는 식물인데 한번 좀 무슨 맛인지 한번 뜯어서 맛 좀 볼까 했다가 진짜 혀가 마비되는 타는 듯한 고통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 되면 우리 또 어머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봄의 전령과 같은 꽃들이 있습니다. 철쭉과 진달래. 그라야노톡신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신경계와 순환계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야노톡신이 있는 진달래와 철쭉류 그냥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집 안에 철쭉 문제가 있다? 안 됩니다. 고양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로 치우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다고 밝혀진 식물은 700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식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럼 어디서 확인하느냐? ASPCA,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넌톡식, 톡식 식물들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란 창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면 학명이 나오거든요. 그 학명을 복사한 이후에 학명, 톡시서티, to cat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 결과가 잘 나옵니다. 평소에 건강검진 하러 온 고양이들 보면 가끔 이유 없이 간 수치가 높아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집에 혹시 식물 기르시나요? 이 친구들이 뭘 씹어 먹는지 모르는 어떤 식물 때문에 간 독성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집은 식물과 고양이 접근 경로만 막아도 바로 간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이 식물에 대해서 너무 큰 호기심과 뜯어먹으면서 구토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인다라고 하면 식물을 다 치우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